대한민국 특전사 707특임단의 최정예 여군, 강리아는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모처럼 주어진 휴가에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낡은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조폭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곤경에 처한 모습을 목격한 강리아는 망설임 없이 조폭의 손목을 움켜쥐고 강하게 비틀었다. 하지만 조폭은 그녀를 어린애 취급하며 조롱했고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오만이었다. 별표 본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반전이 인생이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2달 동안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며 수백 번의 죽음과 삶을 넘나들었던 강리아의 육신은 군장처럼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휴가 출발 신고를 마치고 막사를 나서는 길에도 전투복 상의와 검은 베레모를 고수했다. 베레모 앞에 단검 문양이 뜨거운 햇볕에 희미하게 빛날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직 폐지를 모아 힘겹게 살아가는 할머니 생각뿐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낡은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오자 강리아의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다. 하지만 단지 입구를 가로막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시야를 먼저 점령했다. 번쩍이는 범퍼 앞에는 노란색 리어카가 엉성하게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은 채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사내가 나타나 할머니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다. 어르신, 길 좀 비키라니까. 못 알아듣겠어. 사내의 팔뚝에는 번들거리는 문신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의 허리 쪽 폐지 더미가 휘청거리며 몇 장씩 바닥에 흩어졌다. 강리아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을 느끼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손이 먼저 반응했다. 사내가 할머니를 밀치려는 찰나 강리아는 그의 손목을 뒤에서 낚아채 비틀었다. 뚝 하는 뼈 마찰음과 함께 낯선 비명이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금 당장 놓으세요. 사내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야? 아빠 군복이라도 빌려 입었냐? 그는 손목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오히려 잡고 있는 힘줄은 더욱 깊숙이 꺾여 들어갔다. 훈련에서 갈고 닦은 관절 꺾기 기술은 잔인할 정도로 완벽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리아야, 됐다. 놔줘라. 괜히 일 키우지 마라. 간절한 만류였지만 이미 사내의 눈빛은 흉기로 변해 있었다. 다른 문신을 한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골목을 가로막았다. 한 놈은 주머니에서 망치 손잡이를 꺼냈고 다른 놈은 쇠 파이프를 뽑아 들었다. 강리아는 깊게 숨을 내쉰 뒤 할머니를 뒤로 감싸 안았다.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베레모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쇠 파이프 끝에 날카롭게 박혔다. 사내들의 손에 들린 금속이 석양빛을 받아 번뜩였고 아스팔트 위 공기가 갈라지는 듯 긴장감이 팽팽하게 조여왔다. 첫 번째 놈이 파이프를 허리 높이로 휘둘렀다. 강리아는 왼발을 반보 뒤로 빼며 상체를 숙였다가 곧바로 팔뚝으로 파이프를 감싸 올렸다. 고통 대신 탄성이 충격을 흡수했다. 다음 순간 그녀의 무릎이 상대의 복부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파이프는 땅바닥을 구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다른 한 놈이 망치를 내리치듯 달려들었지만 강리아는 망치를 쥔 손목을 가로채 어깨 위로 넘겨버렸다. 어깨 관절이 탈골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망치는 허공을 갈랐다. 사내들의 균형이 무너지자 멱살을 잡혔던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리아는 한 손으로 할머니를 뒤로 밀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다른 손으로는 파이프를 발끝으로 밀어 차올렸다. 금속 막대가 반원 궤적을 그리며 손 안에 들어오자 차 옆에 비스듬히 기대선 주먹 문신남과 눈빛이 마주쳤다. 여기서 끝내죠. 더 다치기 싫으면 문신남은 입꼬리를 비틀며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그의 손에는 접이식 칼이 들려 있었다. 거칠게 펼쳐진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개처럼 번뜩였다. 강리아는 칼날과 자신의 숨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며 베레모 챙을 살짝 내렸다.
군복 위장무늬가 훈련장 모래밭을 기억하듯 그녀의 몸은 이미 다음 동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척추가 고양이처럼 살짝 굽어지고 손가락은 무기로 변할 준비를 마쳤다. 골목 양쪽에서 집집마다 창문이 조금씩 열리며 숨막히는 시선들이 쏟아졌다. 누구도 감히 소리 내어 말리지 못했다. 바람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검은 칼날이 마침내 날아들었다. 거리의 공기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칼날이 일직선으로 파고드는 순간 강리아는 발을 비틀어 몸을 반바퀴 회전시켰다. 허공을 가른 칼끝이 팔뚝 피부를 스치며 얇은 핏줄을 그었고 동시에 그녀는 상대의 손목을 움켜잡아 비틀었다. 손끝에서 뚝 하는 관절 이탈 감각이 전해졌다. 칼이 바닥에 튕겨오르며 쇠붙이 소리를 냈고 문신남의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졌다. 다시 짧은 비명이 골목 벽에 부딪혔다. 강리아는 쓰러진 남자의 손목을 발끝으로 미러먼지 속에 고정하며 시선을 돌렸다. 망치와 파이프를 놓친 두 명은 이미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차체 옆 유리에 등을 기댄 운전석의 사내가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엄지로 베레모챙을 눌러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지나가던 배달 오토바이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섰다. 투명 헬멧 뒤에 숨어있던 라이더가 상황을 파악하자 핸드폰으로 다급하게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조직폭력배가 제압당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충분한 신고 사유였다. 운전석의 사내는 전화기에 손을 얹은 채 주저앉은 부하들을 노려봤다. 피 묻은 칼과 파이프, 망치가 햇빛에 드러나자 더 이상 비밀로 감추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결국 그는 속으로 욕설을 삼켰고 두껍게 새겨진 문신이 목 부위까지 파르르 떨렸다. 오늘은 이쯤 하지? 늙은이한테 운이 좋았다고 전에 사내는 부하들을 억지로 일으켜 차에 태우려 했지만 강리아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칼날에 베어 피가 맺힌 팔뚝을 짧게 움켜쥐고 검은 베레모를 고추 세웠다. 그녀의 단호한 시선이 사내의 뒤통수를 꿰뚫는 듯했다. 다음에 또 할머니 건드리면 그때는 손목만으로는 안 끝납니다. 사내의 대답 대신 차량의 가속음이 골목을 뒤흔들었다. 검은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새어나왔다. 베란다 커튼 뒤, 유리창 틈새마다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동자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문을 열고 나서지 못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땅에 떨어진 폐지를 한 장 한 장 주워 담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폐지 더미를 정리하려 애쓰다가 부러진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고 툭툭 털었다. 강리아가 다가가 리어카를 세워 도와주려 하자 할머니는 먼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잘못 본 거 아니지? 내가 진짜 사람을 때렸나? 강리아는 할머니의 떨림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 다치셨어요? 순옥 할머니가 다치실 뻔했잖아요. 할머니는 머뭇거리다 강리아의 피 묻은 팔을 보았다. 늙고 거친 손가락이 핏자국을 따라 움직였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다쳤다니. 다친 건 그냥 상처가 아니고 그 사람들 마음이지. 원래 그놈들은 물러서질 않는다. 강리아는 할머니를 부축해 골목 끝 작은 슈퍼마켓 앞 의자에 앉혔다. 팔 상처에 응급 소독제라도 뿌려주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목을 잡았다. 집에 가자. 동네 사람들 시선이 괜히 더 뜨거워 집으로 향하는 길,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할머니의 몸도 뒤로 젖혀졌다. 주름 깊은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그때마다 강리아는 뒤를 돌아 골목 끝이 조용한지 확인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할머니는 갑자기 두 손으로 강리아의 베레모를 움켜쥐었다. 그 작은 몸에서 낯선 결기가 느껴졌다. 내가 군인이어도 힘이 있어도 이 동네 사람들은 그 힘을 무서워하지 못한다. 내일 당장 또 올 거다. 이번엔 리어카가 아니라 내 허리뼈가 부러지겠지. 강리아는 벗어놓은 전투 장갑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침묵을 삼켰다. 특임단에서 배운 규율은 임무 수행 시 최소한의 개입과 신속한 제압이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의 용기였다. 밤이 되자 더욱 난감한 현실이 드러났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강리아를 찾아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가씨, 오늘 낮에 그 사람들한테 찍혔어. 우리도 무서워. 여기 CCTV도 몇 달 전부터 그쪽 조직이 관리실에 와서 가져가곤 해. 녹화본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아까 출동했던 지구대가. 그 사람들도 어쩌겠나. 이런 일 한두 번 아니야. 결국 피해는 주민목이니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는 부탁이네. 강리아는 관리소장이 나가자마자 창문을 열어 밤공기를 들이마셨다. 할머니는 커피포트에 물을. 강리아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다.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는 와중에도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애써 동요를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소윤아, 나도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폐지를 주워왔다. 내가 시끄럽게 만들면 동네 사람들이 내 리어카를 못 보게 하려고 전봇대에 묶어 놓을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늙은 목소리에 깃든 체념은 강리아의 가슴을 짓눌렀다. 특임단 훈련은 혹독했지만 공포에 젖은 민간인들의 깊은 두려움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까지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리어카 바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밤사이 누군가 망치로 축을 내리친 듯 했다. 손잡이에는 검은 먹물로 쓴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군발이 귀향잔치는 여기서 끝. 강리아는 부서진 바퀴 옆에 흩어진 금속 파편을 주워 들었다. 피 묻은 철 조각이 새벽빛에 싸늘하게 빛났다. 할머니는 강리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망가진 리어카 난간을 어루만졌다. 늙은 굳은 살과 핏줄이 엉킨 손끝이 애처로웠다. 그 순간 강리아의 머릿속에서 2달 만에 얻은 휴가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졌다. 검은 베레모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무게를 더하는 듯 했다. 팔에 상처가 벌어져 뻣뻣해졌지만 상처의 열기보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욱 뜨거웠다. 할머니, 지금부터는 저도 방법을 바꿀 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강리아를 올려다보았다. 제발, 무기 쓸 생각은 말아라. 강리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무기는 쉬는 시간에 챙기지 않아요. 대신 저 혼자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스크롤했다. 707 특임단 동기 단체방. 무뚝뚝한 별명들이 새벽 시간에도 접속 중 아이콘을 띄우고 있었다. 현지야, 부탁 하나만 할게. 화면 너머로 새벽빛처럼 차가운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무조건 살려줄 테니 좌표 줘. 그 말 한 줄에 강리아의 등에 얹어있던 보이지 않는 갑옷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민간인이 겪는 공포의 무게도 할머니가 망가진 리어카 앞에서 흘린 눈물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짐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뜨거운 총열 대신 차가운 증거와 주민의 연대를 모아야 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새벽 공기가 서서히 밝아지는 와중에도 어둠 속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골목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강리아는 검은 베레모 챙을 어둠 쪽으로 돌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반드시 또 누군가가 있을 터였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발소리를 두려워해야 할 쪽이 달라질 것이다. 밤사이 내린 짙은 안개가 새벽 골목에 눅진하게 깔려 있었다. 리어카를 밀어두던 할머니는 아랫배가 뻐근해져 잠을 설쳤고 강리아도 편히 눕지 못했다. 폐지 더미를 다시 묶으며 할머니는 경찰에 괜히 신세지지 말라며 연방 손사래를 쳤다. 그 말투에는 오래전부터 스며든 체념과 가난이 섞여 있었다. 강리아는 할머니 등 위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면서도 눈길은 끊임없이 단지를 순찰했다. 전투복 형광 실밥 사이로 새벽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의 신경은 단 한순간도 풀리지 않았다. 아침 9시쯤 검은 벤츠가 단지 입구를 가로막았다. 창문이 내려가더니 누군가 봉투를 들고 경비 초소로 걸어 들어갔다. 관리실 TV를 통해 몰래 지켜본 할머니는 봉투 안에서 두꺼운 현금 다발이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곤 강리아를 향해 혀를 찼다.
저것 봐라. 또 돈으로 입마금한다. 경비가 웃으며 봉투를 건네받는 순간 CCTV 모니터의 시간 표시가 갑자기 깜빡이다 꺼졌다. 누가 고의로 선을 뽑아둔 모양이었다. 강리아는 주머니에서 메모용 작은 수첩을 꺼냈다. 통제선, 시야사각, 연루 가능 인물. 그녀는 특임단에서 씹어 삼키다시피 외운 도심교전 규칙을 기억 속에서 불러냈다. 그런데 노트에 단어를 쓰자마자 할머니가 손등을 가볍게 쳤다. 쓸데없이 파고들지 마라. 동네 사람들 다 먹고 살자고 눈 감고 사는 거다. 그 말투가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힘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그물이 이 동네를 짓누르고 있다는 뜻이었다. 점심 무렵 주인 김명자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강리아를 불렀다. 가게 셔터에 입에 담기 힘든 붉은 스프레이 낙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강리아가 낙서를 휴대전화에 찍어 저장하자 아주머니는 얼굴마저 불안에 굳어버렸다. 딸아의 학원 앞에도 이상한 남자가 서 있더라고. 주민들의 불안이 입소문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진짜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 강리아는 이 마을 전체가 거대한 주먹을 맞기 전부터 동시에 움츠러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저녁이 되자 더 노골적인 경고가 날아들었다. 할머니가 한 땀 한 땀 접어 쌓아둔 폐지 더미 위에 화염병이 떨어진 것이다. 유리 조각 사이로 번지는 휘발유 냄새가 으슥한 골목을 메웠다. 불길은 빠르게 번져 올라갔고 빨래줄에 널어둔 옷가지들이 눈 깜짝할 사이 검게 그을렸다. 강리아는 뛰쳐나가 소화전 호스를 잡아당기며 활활 타는 리어카에 물을 뿜었다. 텅 빈 캔마저 녹아내려 뻘건 흔적을 남겼다. 할머니는 재가 된 종이를 한 장 한 장 주워들며 흐느꼈다. 이젠 폐지도 못 주워 오겠구나. 손에 묻은 검댕을 닦으며 할머니가 중얼거리자 강리아는 가슴 한복판이 꺾이는 듯 아려왔다. 그녀는 교범이 아닌 분노로 손을 불끈 쥐었다. 주민들이 입을 다물기 전에 저놈들의 목줄부터 정확히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전투의 유일한 전술이자 생존법이었다. 강리아는 밤이 깊어지자마자 동기 박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현지는 특임단 정보분석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지역 코드와 범죄 패턴을 보내줘. 금융계좌부터 돌려볼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수화기를 넘어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몇 분 뒤 현지는 숨을 들이켜며 말했다. 강진태 차명 계좌만 7개 돈 출처가 도박장, 룸살롱, 사채까지 다양해. 현금 흐름에 경찰 이름 셋이 묶여 있어. 화면에 뜬 이름 중 하나가 지역경찰서 강력 5팀 과장이었다. 강리아는 눈꺼풀이 들썩이는 걸 느꼈다. 잠시 뒤 경찰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간 강리아에게 안내대 직원은 건조한 눈길을 주었다. 민원은 2층 형사계로 가세요. 강리아는 자신을 맞이한 과장에게 조폭 조직 계좌와 낙서 협박 사진, 화염병이 투척된 현장 사진까지 내밀었다. 과장은 대충 훑어보더니 추가 증거와 정식 진술서 가져와요. 라며 서류를 툭 밀어 돌려줬다. 그의 시선은 이미 서랍 속 핸드폰 알림에 닿아 있었다. 강리아가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낮은 소리로 불렀다. 사복 차림의 최태준 경사였다. 그는 조용히 공용 계단으로 강리아를 이끌었다. 정식 라인은 막혔어요. 강진태는 우리도 몇 년째 못 건드렸습니다. 강리아는 마른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다. 최 경사가 서류 한 장을 건넸다. 도박장 위치랑 마약 창고 CCTV 맹점 지도입니다. 나중에 누가 봐도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기록하겠지만 방법은 단순 검거가 아닐 겁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삼키듯 속삭였다. 그 대신 제가 경찰서 내부 기록을 다 지켜보죠. 강리아는 계단 난간에 기대 서류를 펼쳤다. 지도에 빨간 동그라미가 3곳, 푸른 세모가 2곳, 그 점들은 모두 자정 무렵 일제히 문을 닫고 새벽 3시에 다른 창고로 현금과 마약을 이동시켰다. 기가 막힐 정도로 치밀한 경로였다. 그러나 그 타이밍만 알면 한꺼번에 올가미를 씌울 수 있는 허점이기도 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속으로 작전 동선을 그렸다. 민간인 피해 없게 최대한 조용히 끝낼 겁니다. 강리아가 말했다.
최 경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707이 조용히를 말할 때가 제일 무섭죠. 다만 할머니부터 안전하게 숨어 계셔야 합니다. 단지 주민들이 먼저 입장을 바꿔야 할지도 몰라요. 돌아오는 길,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베레모 챙 아래 눈빛이 전투장에서만 드러나는 싸늘함을 품고 있었다. 혼잣말처럼 입술이 움직였다. 이번엔 절차가 아니라 결과로 기록된다. 아파트 옥상 난간에 기대선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은 낮의 빛깔을 잃고 무색으로 흐려져 있었다. 그 무색의 하늘 아래 강리아는 믿음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두려움을 자신의 어깨에 덧댔다. 그리고 첫 전선을 긋듯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새벽 1시, 박현지가 전송한 암호와 메시지가 도착했다. 돈 세탁 서버 위치. 반전이 인생이다.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추출 내일 240만 310 현금 마약 이동 확인됨. 참고, 지상과의 핵심 메시지 끝에 하트 대신 방패 모양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다. 강리아는 짧게 웃었다.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타기대 동맥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녀는 밤을 벗삼아 근육과 장비를 점검할 것이다. 심장은 이미 격렬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다음 새벽, 검은 베레모는 다시 피비린내 속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비릿한 냄새가 골목 바닥 먼지와 뒤섞이며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단지 뒤편 공원 벤치에 앉은 강리아는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침착하게 시간을 재고 있었다. 팔 안쪽에 붙인 탄성 붕대 밑으로 칼자국이 간헐적으로 쑤셔왔지만 심장 박동은 가라앉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시계 초침이 새벽 2시를 가리킬 즈음 휴대전화 화면이 짧게 떨렸다. 이동 시작. 지삼 창고 후문. 트럭 2대 박현지가 보낸 암호 메시지였다. 동시에 골목 너머에서 디젤 엔진음이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강리아는 천천히 벤치를 떠나 우산을 뒤집어 쓰듯 몸을 웅크렸다. 검은 베레모는 방수제 모자 속에 숨겨두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캄캄한 어둠을 꿰뚫으며 트럭 미등을 쫓았다. 트럭이 끽 소리를 내며 변전소 좁은 새길로 사라질 때 그녀는 후드를 젖히고 귀에 이어폰처럼 끼운 초소형 무전을 눌렀다. 현지, 진입한다. 지삼 창고는 도시 변두리 폐차장과 보세 창고 사이에 끼워진 슬래브 건물이었다. 겉으로는 폐목재를 쌓아두는 업체를 가장했지만 야간에는 도박 자금과 마약을 임시 보관하는 핵심 금고 역할을 했다. 창고 뒤에는 버려진 열차 선로가 이어져 있었고 선로를 따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길을 가렸다. 강리아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풀숲을 헤치고 굴다리를 통과해 후벽 환기 덕트 아래로 몸을 낮췄다. 박현지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갈라졌다. 열감지 인원 5, 금고실은 중앙. 770 코드명, 북두. 측면 경로 클리어. 강리아는 야은 수직 절단기를 꺼내 환기 그릴 나사를 하나씩 풀어냈다. 습한 공기와 함께 기계 기름 냄새가 섞여 뿜어져 나왔다. 통로 안으로 몸을 집어넣자 금속판이 숨막히게 가까웠지만 그녀는 여유있게 엎드린 자세로 기어갔다. 통로 끝에서 로프를 내리고 내부 철제 발코니로 사뿐히 착지했다. 발밑으로 보이는 바닥에는 팔뚝만 한 현금 다발을 담은 검은 가방들이 줄맞춰 놓여 있었다. 한쪽 벽 모니터에서는 CCTV 화면이 돌아가고 있었고 운영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들이 장부를 맞춰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상자 몇 개가 있었는데 뚜껑이 살짝 열려 흰색 분말이 새어나왔다. 강리아는 복도 난간을 따라 무음으로 이동해 금고실 출입문 위 각도를 확보했다. 금고실 문 앞 경비가 담배를 꺼내려는 순간 천장에서 몽당 연필 크기 드론이 소리 없이 내려왔다. 드론이 적외선 조명 대신 발광 다이오드 2점을 깜빡이며 경비의 눈앞에서 번쩍이자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손으로 허공을 휘저었다. 바로 그 틈을 타 강리아는 발코니에 숨겨두었던 얇은 와이어를 던져 드론 후미에 연결했다. 드론이 관성대로 천천히 뒤로 빠지면서 와이어 끝이 경비의 손목을 감았다. 경비가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내젓는 순간
와이어는 팽팽히 당겨졌고 강리아는 허리를 비틀어 와이어를 난간에 걸어 잠갔다. 손목이 의자 팔걸이에 묶인 듯 당겨지자 경비가 비명을 질렀다. 기다렸다는 듯 발 아래 있던 다른 남자가 소란을 확인하려 금고실 문을 열었다. 문짝이 반쯤 열리자 문 뒤 그림자 속 두건을 쓴 박현지가 팔꿈치를 튕겨 상대 턱을 가격했다. 짧은 퍽 소리와 함께 남자가 고꾸라졌다. 현금 파우치 확보, 박현지가 속삭였다. 강리아는 발코니 난간에 다리 하나를 걸친 채 로프를 타고 아래로 미끄러졌다. 바닥에 닿기도 전에 경비가 복부를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강리아의 오른손이 총열을 눌러 아래로 돌렸다. 방아쇠가 당겨지며 총성이 바닥에 단단히 박힌 순간 마치 상징처럼 경비의 눈에서 공포가 빠져나갔다. 뒤이어 그녀의 무릎이 턱을 찍고 경비는 그대로 의자와 함께 나가 떨어졌다. 금고실 안에는 수동 다이얼 금고와 서버 렉 두 동이 있었다. 박현진은 서버 케이블에 외장 SSD를 꽂아 파일을 복제했고 강리아는 금고 다이얼을 돌렸다. 특임단에서 배운 촉각 신호 판별법으로 네 번째 숫자를 찾을 즈음 창고 전면 셔터가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노란 헤드라이트 불빛 사이로 강진태가 나타났다.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딱딱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또 만났네, 군복 애송이. 트럭 적재함에서 4명이 뛰어내려왔다. 쇠망치와 곤봉을 든 험악한 얼굴들 속에는 낮에 강리아가 꺾어놓은 손목 사내도 있었다. 손목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에 독이 한껏 올랐다. 금고가 탁 하고 열리는 순간 강리아는 현금을 담은 검은 가방을 집어들고 금고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강진태는 의외로 총을 뽑지 않았다. 대신 트럭 뒤에 실린 휘발유 통을 열었다. 이 돈 하나 회수 못해도 좋다. 이 창고랑 도박 장부 전부 불태워버리면 증거도 사라지거든. 휘발유가 바닥에 흘러퍼지는 소리가 삽시간에 썩은 피 냄새처럼 진동했다. 강리아는 멈칫했고 박현지가 서버 복제를 멈춘 채 눈빛을 마주쳤다. 강진태의 눈가에는 광기가 튀었다. 할머니 폐지처럼 전부제로 만들어줄 테니 내 손에 잡혀봐라. 이 그는 라이터를 켰다. 박현지가 호주머니에서 초소형 섬광탄을 뽑아 손가락으로 틱 튕겼다. 섬광탄이 공중에서 터지며 소음과 번개 같은 빛을 동시에 뿜어냈다. 강진태가 눈을 찡그리며 라이터를 떨어뜨리는 순간 강리아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튀어나갔다. 땅에 떨어진 라이터 불씨가 휘발유 웅덩이를 덮치려는 순간 그녀는 군화 밑창으로 불씨를 눌러 껐다. 그 찰나 맨 앞에서 쇠망치를 든 조직원이 몸을 날려 강리아를 찍어내리려 했다. 쇠날이 머리 위를 스치자마자 그녀는 허리를 낮춰 회피하며 쇠망치 손잡이를 잡고 몸통을 어깨 너머로 던졌다. 쇠망치 날이 바닥 콘크리트를 깨며 박혔고 조직원이 팔꿈치로 바닥에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이어 또 다른 남자가 곤봉을 휘둘렀다. 강리아는 곤봉 궤도를 팔꿈치로 슬쩍 받으며 맞붙어 들어가 상대의 턱을 왼손 주먹으로 찍었다. 3초도 안 되는 찰나의 공방이었다. 그러나 강진태는 이미 두 손 가득 기름을 뿌려놓고 성냥을 긁었다. 스파크가 살아나는 찰나, 박현지가 창고 벽 진화 호스를 잡아당겨 노즐을 열었다. 거센 물줄기가 호루라기처럼 소리를 내며 불씨를 집어삼켰다. 강진태는 욕설을 내뱉고 물을 피해 뒤로 나가 떨어졌다가 손목 붕대를 감춘 사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가 주머니 깊숙이 숨겨둔 38구경 권총을 꺼냈다. 총구가 번쩍 떠오른 순간 강리아는 배후 금고실 문짝을 움켜잡아 몸 앞에 세웠다. 총성이 3번, 금속에 맞은 탄두가 댕 하고 튕겨나갔다. 벽 맞은편 모퉁이에서 최태준 경위가 경찰 기동대 무장을 데리고 뛰어들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확보해야 할 증거도 인질도 뒤섞인 위험천만한 상황. 강리아는 금고실 문을 던지다시피 앞에 세우고 한 손으로는 검은 가방을, 다른 손으로는 금고 내부에서 챙긴 USB를 꽉 움켜쥐었다. 강진태가 사방을 살피며 출구 쪽으로 달아나려 하자 강리아는 물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 그의 가슴팍에 어깨를 박았다.
두 사람의 몸이 함께 휘발유 웅덩이를 넘으며 바닥에 구를 때 그의 손에서 성냥갑이 튀어나왔다. 강진태가 목을 가다듬고 뒷주머니에서 예비 라이터를 끄집어내려는 순간 강리아의 무릎이 그의 낭심을 찍어 눌렀다. 손에 쥔 라이터가 철판 위로 떨어지자 최태준이 빠르게 달려와 수갑을 채웠다. 물과 휘발유가 뒤섞인 바닥에서 헛발질하던 강진태는 비명을 내지르다 체념 섞인 욕설만 토해냈다. 이제 금고실 앞에는 비에 젖은 현금 가방, 마약 봉투, 서버하드와 USB 복제본이 줄지어 놓였다. 기동대 형사들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동안 박현진은 마지막으로 금고실 컴퓨터를 포맷해 데이터를 봉인했다. 증거 확보 완료. 도장처럼 창고 안에는 진한 기름 냄새 대신 소하수 냄새만이 떠돌았다. 밖으로 나오는 길, 강리아는 뒤늦게 팔 상처가 다시 벌어진 걸 느꼈다. 피가 비와 뒤섞여 군복 소매를 적셨다. 그녀는 검은 베레모를 꺼내 썼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박현지가 손목을 툭 치며 말했다. 오늘 밤 당신 진짜 폭탄이었다. 강리아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반전이 인생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리아는 짧게 미소 지었다. 남의 집을 불태우는 폭탄보단 나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박현지가 눈썹을 위로 올렸다. 이제부터 법정전, 경찰 내부 부패도 깔끔히 끌고 나오자고. 먼저 밖으로 나서던 최태준, 강리아가 고개를 돌려 외쳤다. 영장 발부 끝, 서장 데려간다. 그의 목소리가 새벽 하늘에 울렸다. 선로 옆 철제 담장 너머 빗줄기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창고 앞에 웅크린 채 앉아있는 할머니의 리어카가 문득 떠올랐다. 녹슨 바퀴가 불꽃이 아니라 이 빗물에 씻겨 말끔히 굴러갈 날이 오리라는 희망이 처음으로 가슴에 스쳤다. 그 희망을 확인하듯 잠시 몸을 돌린 강리아는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먹구름을 삼키고 있었고 구름 사이 까칠하게 찢긴 틈으로 희끄무레한 새벽별이 드러났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불기 시작했다. 아스팔트 위로 밤 안개가 낮은 물결처럼 일렁였다. 새벽 2시 30분, 이강리아는 검은 베레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단지 뒤편 폐차장을 향해 걸었다. 비탈길 아래 콘크리트 담을 넘으면 강진태 일당이 현금과 마약을 옮기는 창고 지하실까지 직선 거리로 300m. 그러나 외부 경계는 의외로 허술했다. 불법 설계된 CCTV는 서로의 사각을 메우지 못했고 창고 뒤 굴뚝과 덕트는 보안 등 불빛조차 닿지 않았다. 강리아는 함께 움직이기로 한 동기 박현지의 위치를 확인하려 휴대용 초단파 송수신기를 한번 눌렀다. 회신 대신 허공에서 낮고 짧은 휘파람이 울렸다. 창고 지붕 위, 박현지가 가느다란 드론 2대를 띄우고 있었고 붉은 LED 하나가 깜빡이는 신호를 보냈다. 적외선 레이저 점 하나가 벽면을 훑더니 창고 오른쪽 셔터 상단에 멈췄다. 그곳이 내부 전력 차단 스위치라는 뜻이었다. 둘 사이 약속된 시간, 5초. 강리아는 폐차장에 흩어진 고철 더미를 짚고 벽을 타기 시작했다. 발끝이 철판 사이 홈에 끼일 때마다 팔뚝 근육이 날 선통증을 보냈지만 한 달 전 특임단 크로스핏 훈련에서 익힌 그립감이 버팀목이 되었다. 담 위로 올라서자 창고 뒷마당에 무인 지게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저토록 조용한 수송 장비는 곧 열릴 새벽 운송의 전주곡이었다. 창고 안쪽 철문 앞에서 가느다란 담배 불빛이 번쩍이며 인부가 전화로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형님이 뒷문만 열라고 했지 괜히 전력까지 건드리면 스프링클러 터져서 냄새 난다니까. 그는 불을 끄고 열쇠를 돌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잠그지 않은 문 사이로 기름 섞인 공기가 새어나왔다. 강리아는 그 틈에 몸을 납작하게 숙여 미끄러지듯 진입했다. 박스더미 너머 중앙엔 새빨간 플라스틱 통과 회색 현금 가방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통마다 화학 라벨이 붙어 있었고 위에는 총알보다 낡아빠진 스티커 2장이 흔들렸다. 하나는 인화성 물질, 다른 하나는 독극물. 휘발성 약품과 합쳐지면
일대가 연기로 뒤덮이는 폭발성을 띈다. 강진태가 굳이 새벽 시간에 물건을 옮기는 이유가 분명했다. 강리아는 호흡을 억눌러 심장 박동을 낮췄다. 이어폰 한쪽으로 박현지의 숨죽인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전력 차단 준비 완료. 타깃은 곧 시야 전환. 뜻의 짧은 끄덕임. 동시에 창고 등불이 깜빡이다 꺼졌다. 암흑 속에서 욕설이 튀어올랐고 손전등 불빛이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뭐야, 또 차단기야? 빨리 덮어. 한 남자가 휴대폰 플래시를 흔들며 전기실 문으로 달려갔다. 그가 문을 여는 찰나 창가 철골 위에 올라선 박현지가 낚시추만한 스패너를 떨어뜨렸다. 쇠소리가 통로에 울리자 남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 사이 강리아는 지게차 뒤에 숨겨두었던 송풍용 플라스틱 튜브를 손에 들고 기습적으로 통로를 파고들었다.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틸트형 송풍기는 날카로운 포효음과 함께 창고 안쪽으로 강력한 바람을 토해냈다. 동시에 박현지가 드론을 이용해 천장 스프링클러 센서에 가열기를 갖다 댔다.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송풍기의 바람이 센서를 교란하면 자동 소화 장치가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불난척 소동을 일으켜 내부 인원이 대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발상 작전이었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직원들이 현금을 싣고 도주로를 찾으려 기웃거릴 이때 강리아는 이미 창고 슈트케이스 손잡이를 떼어낸 뒤 그 안에 달린 GPS 추적기를 자물쇠 틈에 밀어넣었다. 추적기를 심은 가방은 그대로 포크레인 삼날 밑에 다시 숨겼다. 반대편 컨베이어 벨트 아래엔 박현지가 보낸 초소형 카메라가 부착돼 있었다. 실시간 영상이 군용 암호 채널을 통해 이중 저장되고 있었다. 작업은 5분 남짓이었으나 긴장감은 몇 시간을 삼킨 듯 했다. 센서 오작동을 알아챈 현장 책임자가 외부 전력을 복구하자마자 차단된 스프링클러가 다시 깜빡이며 재시동했다. 순식간에 솟구친 물줄기가 휘발성 통을 적셨고 인부들이 비명을 지르며 후문으로 달려나갔다. 바로 그때 창고 앞 울타리 쪽에서 차가운 엔진음이 터졌다. 오후에 정찰했던 플라스틱 커버 트럭이 도착한 것이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백팩을 고쳐매며 형님이 직접 온다니까. 라고 고함쳤다. 뒤이어 검은 승용차 문이 열리며 강진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왼쪽 관자놀이엔 며칠 된 듯한 상처 자국이 시커멓게 드러나 있었다. 강리아는 통풍구 그늘에 서서 주먹을 꼭 쥐었다. 계획은 원래 2단계에서 잠입을 끝내고 빠져나가는 것이었지만 강진태의 예고 없는 등장으로 상황이 꼬였다. 박현지는 지붕 위에서 모터음이 달라진 것을 감지하고 도주 신호를 보냈지만 강리아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강진태가 직접 내린다는 것은 이 창고에서 대량 물품을 즉시 운반하겠다는 뜻이었고 이대로 빠져나가면 추적기가 노출될 위험이 크다. 강리아는 벽면 덕트 사이 공간을 타고 내려갔다. 스프링클러 물이 바닥을 뒤덮어 미끄러웠지만 발끝이 닿는 위치마다 근육이 기억하듯 균형을 잡았다. 진태는 이미 지게차 근처로 다가와 부하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더 통들 갈아타. 트럭에 옮겨. 소각장 가기 전에 냄새 새면 끝장인 거 몰라? 그의 목소리는 독을 품은 짐승 울음 같았다. 이 틈을 타고 뒤쪽 전기실 문이 살짝 열렸다. 최태준 경위가 약속대로 내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조용히 진입한 것이다. 창고 전체가 소나무 진액 같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투입된 인원은 사실상 4명, 반면 강진태 쪽은 10명 가까이, 이제 작은 변수 하나가 모두를 불도저에 갈아 넣을 수도 있었다. 강리아는 숨을 삼키고 포켓 속 전기 충격탄 2개를 꺼냈다. 이 작은 원통이 진태의 시야와 부하들을 잠시라도 잡아둔다면 최경희가 서버 하드디스크와 거래 장부를 빼내올 수 있다. 시간은 최대 40초. 베레모 챙이 물에 젖어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고 지붕에 있던 박현지와 시선을 맞췄다. 눈빛 한 번, 그것이면 충분했다. 첫 번째 전기탄이 강진태 오른편 드럼통 옆으로 굴러갔다. 찰나의 휘파람, 이어 터지는 섬광. 심장이 도려지는 듯한 청색빛이 창고를 가득 채웠고
부하들이 눈을 감싸며 뒤로 넘어졌다. 강리아는 그 틈에 구르고 뛰고 미끄러지며 스프링클러 물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전진했다. 강진태는 귀를 막은 채 욕설을 뱉었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두 번째 전기탄이 진태 발치로 터지면서 금속 파편이 튀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그 순간이었다. 창고 천장 패널이 뚜껑처럼 열리며 박현지가 강철 케이블을 타고 내려왔다. 부하 셋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위를 올려다봤다. 그들이 시선을 빼앗긴 바로 그 틈, 최태준은 전기실에서 서버 백업하드 6개를 빼내 들고 달렸다. 하드가 든 가방이 물에 젖지 않도록 밀봉된 캡슐을 씌웠고 계단 이용 대신 지게차 포크에 올라타 한 번에 바깥으로 튀어나갔다. 강진태는 드디어 정면 상황을 깨닫고 손등으로 물을 튀기며 일어섰다. 콧등이 확 소리를 내며 들썩였고 주머니에서 접이식 총열을 꺼내 장전했다. 그 계집이네. 그는 강리아를 확인하자마자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지붕을 탔고 쇠조각이 통로벽에서 튀며 스파크를 냈다. 강리아는 덕트 아래 컨베이어 벨트 뒤로 굴러들며 갓쏘아진 총알을 피했다. 후퇴도 진입도 불가능해진 순간 물웅덩이 속 전류가 찰나의 냉기로 퍼졌다. 강리아는 급히 물 위로 몸을 일으키며 최태준에게 무전기를 쥐어보냈다. 박현지가 다시 전력 차단을 걸면서 창고는 완전한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 강진태와 부하들이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갈팡질팡하는 사이 천장 드론이 다시 작동해 창고 천정 틈새마다 성광 스틱을 투하했다. 번개처럼 번쩍이는 성광 속에서 반전이 인생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스릴 넘치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반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번개처럼 터지는 성광탄 수십 개가 찰나의 실명에 가까운 충격을 선사했다. 맹소희는 목구멍과 폐 사이를 억세게 죄어오는 숨막힘 속에서도 전투하로 물웅덩이를 박차고 나아갔다. 전방 시야는 흐릿했지만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강진태의 팔뚝 부근에서 번뜩이는 섬뜩한 금속 무기의 광채. 맹소희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잡이를 내리쳐 총열의 방향을 비틀어버렸다. 곧이어 맹렬한 기세로 오른팔을 뻗어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었고 솟구쳐 오른 왼 무릎이 강진태의 복부를 맹렬히 파고들었다. 폐부를 꿰뚫고 나간 듯한 고통의 강진태는 숨막히는 신음과 함께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 찰나 굳게 닫혀있던 셔터가 요란한 괴음을 내지르며 열렸다. 최태준이 경찰 기동대와 함께 든든한 후방 지원군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다.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물웅덩이를 가르며 거대한 파도처럼 창고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흙탕물과 스프링클러 물이 뒤섞여 솟아오르며 혼란을 가중시켰고 강진태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뒷문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미 현지와 의경들이 창고 밖에서 촘촘한 포위망을 펼치고 있었다. 일망타지는 시간 문제였다. 갑옷처럼 무겁게 짓누르던 정적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질긴 케이블 타이가 부하들의 손목을 억세게 조여왔고 강진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차가운 물웅덩이에 주저앉았다. 총열은 이미 물에 잠겨 작동을 멈춘 채였다. 맹소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진태 위에 올라탔다. 머리카락에 달라붙은 물방울을 거칠게 털어냈다. 팔의 상처가 다시 벌어져 붉은 피가 스며 나왔지만 이번에는 따뜻함 대신 차가운 확신이 온몸을 휘감았다. 창고 박트럭 적재함에서 꺼낸 현금 가방과 화학약품통은 신중하게 실검품 스티커가 붙은 봉투로 옮겨져 경찰 증거 차량에 실렸다. 최태준은 확보한 하드 드라이브를 조심스럽게 지퍼백에 넣으며 고개를 들었다. 이 정도면 검찰도 꼼짝 못할 겁니다. 맹소희는 아무 말 없이 베레모 챙을 깊게 눌렀었다. 붉은 사이렌 불빛이 그녀의 굳은 얼굴과 젖은 물웅덩이를 번갈아 비췄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자 현지가 다가와 주먹을 내밀었다. 작전 종료. 주민들 숨 돌릴 시간을 벌었어요. 맹소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주먹을 살짝 맞부딪혔다. 피 묻은 손바닥을 재빨리 감췄다.
덕트 틈새에서 흘러내린 물방울이 두 사람의 발목을 적셨다. 현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드론이 실시간으로 캡처한 사진이었다. 화염병 대신 수갑이 채워진 강진태의 일그러진 얼굴이 창고 바닥을 처절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둠에 잠겨있던 하늘은 어느새 새벽의 장막을 걷어내고 동쪽 끝을 밝히고 있었다. 천천히 떠오르는 태양이 창고 벽에 스프링클러 물웅덩이와 피 묻은 벤치코트까지 눈부신 금빛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리웠던 짙은 의심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았다. 이제 남은 임무는 확보한 증거를 낱낱이 공개하고 주민들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 맹소희는 검은 베레모를 벗어 물기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베레모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게 흩뿌려졌다. 그 미세한 울림이 오랜 두려움이 깨지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다는 희망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새벽 햇살이 창고 철문에 닿기도 전에 수사본부가 차려진 경찰서 강당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증거 봉투를 손에 든 채 강당 안으로 들어선 맹소희는 코를 찌르는 듯한 현장 채취물의 냄새를 맡았다. 바닥에 놓인 플라스틱 상자마다 현금 다발 봉투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6개의 서버 하드 드라이브가 투명한 지퍼백 속에서 무심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승리감 대신 무거운 의심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의심의 근원은 사건 보고서를 날카롭게 지시하며 굳게 담은 입술을 굳게 담은 서장 직무대리 노형두 경정이었다. 노 경정은 서류 뭉치로 책상을 거칠게 두드리며 말했다. 증거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도 영장 판사가 서장의 뇌물 혐의까지 한 번에 묶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기각된다면 검찰이 모든 것을 털어낼 때까지 조직은 숨을 고르며 다음 기회를 노릴 것이다. 최태준 경위가 주먹을 굳게 쥐고 매서운 눈빛으로 노 경정을 응시하자 노 경정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다. 구속 영장 서명이 올라가는 밤 10시까지 증거 사수 인원을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 특히 서버 하드는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바로 그 순간 강당 벽면에 설치된 TV에서 뉴스 속보 자막이 빠르게 흘러갔다. 불법 도박, 마약 조직 일당 검거. 주요 인사 신병 확보. 화면 오른쪽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깊이 숙인 강진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방송되고 있었다. 기자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조직 자금과 경찰 내부 유착 정황이 포착되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호하는 대신 회의적인 침묵에 잠겼다. 체포 사실이 이렇게 빨리 언론에 흘러나온 것은 내부 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박현지가 노트북을 들고 맹소희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HTTP 로그를 분석해보니 내부망 IP가 외부 통신에 연결된 흔적이 발견됐어. 하드 드라이브 암호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복구 키 일부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맹소희는 미간을 찌푸렸다. 조직의 남은 잔당들은 변호사보다 먼저 유출된 키를 이용해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려 할 거야. 현지는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며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드 드라이브 백업을 내 암호화 클라우드에 복제했지만 원본을 잃게 되면 법정 증거 능력이 반으로 줄어들어 강당 복도에서는 묵직한 금속 트롤리를 밀어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방탄조끼를 착용한 경찰 2명이 서버 하드 드라이브 운반 박스를 싣고 나타났고 그 뒤를 회색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이송 경로는 경찰서 지하 증거 보관실. 그러나 복도 모서리마다 감시 카메라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미 노쇠한 경비가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었다. 노 경정은 기동대장에게 굳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층간 엘리베이터 운행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하로 내려가는 수직 계단을 완전하게 통제한다. 그리고 1층 주차장 통로와 출입구에 경계 병력을 배치한다. 그러나 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3층 복도 끝에서 엄청난 굉음이 터져나왔다. 누군가가 화재 경보기를 강제로 작동시킨 것이다. 동시에 스프링클러가 쉴 새 없이 물줄기를 뿜어내며 천장이 통째로 울렸다. 요란한 경보음 때문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맹소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바닥에 엎드렸다. 안개처럼 흩뿌려진 물방울 사이로 비상 조명만이 불안하게 깜빡거렸다. 바로 그 순간 서버 하드 드라이브를 실은 트롤리 앞에서 경비복을 입은 두 사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측면 통로로 맹렬하게 밀어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보호 수갑 대신 날카로운 절단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증거를 빼돌리려 한다. 박현지의 절박한 외침이 쏟아지는 물소리 속에서 간신히 튀어나왔다. 맹소희는 빗물에 젖은 군화를 질끈 동여매며 쏜살같이 추격했다. 복도 끝에 있는 출구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경비복을 입은 사내 중 하나가 날카로운 쇠지렛 대를 문 아래 틈새에 끼워 넣고 손도끼로 경첩을 맹렬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소화전 호스에서 물을 틀어 트롤리 박스를 흠뻑 적시고 있었다. 물에 젖은 전자기판은 순식간에 감전과 슈트로 무력화될 수 있었다. 맹소희는 주저앉으며 미끄러지듯 다가가 도끼 손잡이를 발목으로 걷어찼다. 도끼가 바닥에 튕기며 성광을 냈다. 바로 그 순간 사내가 팔꿈치로 맹소희의 턱을 가격하며 맹렬하게 돌진했지만 그녀는 재빠르게 팔뚝으로 충격을 흡수한 뒤 몸을 회전시켜 사내의 무릎 뒤 오금에 발을 걸었다. 사내가 뒤로 넘어지며 몸부림치자 바닥에 미끄러진 물이 더욱 격렬하게 흩뿌려졌다. 물줄기를 틀고 있던 다른 사내가 급히 소화전 노즐을 맹소희를 향해 돌렸다. 고압 물살이 맹소희를 강타했고 그녀는 잠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특임단 장비는 방수 겸 충격 흡수 소재로 제작되어 있었다. 맹소희는 거친 기침을 하며 물살을 뚫고 주먹을 뻗어 사내의 턱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물대포가 멈췄다. 뒤이어 최태준이 방패로 무장한 기동 경찰 2명을 데리고 복도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그는 소화전 밸브를 급히 잠그고 하드는 그대로다 라고 외쳤다. 트롤리 박스 뚜껑에는 여전히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측면의 절단기로 그은 흠집은 이미 벌어져 있었다. 현지가 합류해 휴대용 방수 커버를 씌우며 낮게 말했다. 램프 2개가 손상됐고 PCB 일부가 젖었어요. 지금 당장 전원을 연결하면 스파크가 튈 겁니다. 임시 건조 장치가 필요해요. 노경정은 기동대장에게 증거보관실 대신 1층 미디어 브리핑룸에 임시 증거 건조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브리핑룸은 카메라가 상시 주시하는 구역이라 적어도 대담한 파손 시도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서장실 뒤편 복도로 향하던 팀장급 형사가 갑자기 호출을 받더니 식은땀을 흘리며 되돌아왔다. 서장님이 잠시 면담하자고 하십니다. 하드 드라이브 이송을 잠깐 보류하랍니다. 노경정은 사색이 되어 형사를 노려봤다. 그 서장은 부패 혐의 피의자다. 지시권 없어. 형사는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전화를 법무법인 전관 변호사에게 받으셨답니다. 보관 장소 영상 노출은 인권 침해라나. 바로 그 순간 강당복도에 퍼져있던 경찰들 사이로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어느 쪽이 아군이고 적군인지 선이 흐려지는 혼란스러운 느낌이었다. 맹소희는 피로와 분노가 뒤엉킨 눈으로 복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스프링클러 물자국 사이로 형광등 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법적 절차를 따르라는 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음모의 시작인지. 반전이 인생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하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반전 영상으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맹소희 경장이 호출을 받고 식은땀을 흘리며 돌아오자 특임단에서 배웠던 마지막 교율이 뇌리를 스쳤다. 계류 상황에서의 판단은 책임자가 아닌 현장 지휘관의 몫이었다. 맹소희는 노정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증거는 통제 가능한 곳에 넣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노경정은 매서운 눈빛으로 맹소희를 쏘아보며 반문했다. 내가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 기자들을 불러 모으라는 건가? 맞습니다. 부패 경찰이 숨길 구석이 없도록 미디어가 살아있는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맹소희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결국 경찰서 로비에는 임시 브리핑 테이블이 펼쳐졌고
서버 하드를 밀봉 건조대에 올린 채 24시간 CCTV를 언론에 개방하는 특단의 결정이 내려졌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자 부서진 물품 담당 경비들은 손을 떨었고 불법 후견 세력으로 지목된 간부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 광경만으로도 시민들의 SNS 타임라인은 순식간에 경찰 내부 충돌이라는 해시태그로 뒤덮였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맹소희를 덮쳐왔다. 구속 중이던 강진태가 호송 도중 병원 진단서를 끊어달라며 의도적인 실신을 연출한 끝에 간이 수술병실로 옮겨졌다가 감시의 틈을 타 탈주한 것이다. 그가 서장 측근이었던 경비 간부에게 뇌물을 약속하고 수갑 열쇠를 받아냈다는 사실은 뒤늦게 드러났다. 탈주 소식이 무전망을 타고 퍼지자 단지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폐지 리어카가 쌓여있는 골목, 슈퍼 앞 의자마다 빨갛게 칠한 손 모양 스티커가 섬뜩하게 나붙었다. 빗발치는 벽보처럼 보였지만 주민들은 그것이 강진태가 돌아왔다는 표식이라며 불안에 떨었다. 할머니는 문틈으로 소윤팔을 꼭 붙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놈들이 뱀처럼 기어다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살아남는 건 저놈들뿐 아니겠냐? 맹소희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할머니를 다독였다. 이번엔 할머니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어요. 다들 도망만 다닌다면 끝없이 잡아먹힐 겁니다. 그녀는 폐지 리어카의 깨진 바퀴 옆에 주저앉아 마치 전투 계획을 세우듯 구부러진 철사줄 하나를 천천히 펼쳤다. 그날 저녁, 단지 내 작은 놀이터 정자 밑에 주민 30여 명이 모였다. 공포에 질린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지만 소윤이 들고 온 노트북 화면에 비친 증거 영상이 하나둘 돌아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경찰서 로비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하드 건조 장면, 강진태가 뇌물을 건네는 CCTV 영상, 부패 경찰의 계좌 내역서까지 확대된 화면을 보며 최태준 경위가 종이봉투에 찍힌 공증인을 설명할 때 주민 중 김명자 아주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가 숨어만 있으면 저놈들을 이길 수 없어요. 김명자 아주머니의 외침에 맹소희는 정자위 현관등의 빛을 받으며 결연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에 주민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무섭지만 함께 나서야 우리 아이들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맨 뒤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가 폐지 수레를 끌다 2번이나 돈을 빼앗긴 이웃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속삭여 알려주었다. 딸이 군인이라 걱정이다 싶었는데 어제 맹 경장 참고 사건 보고 생각을 바꿨네. 두려움을 떨칠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나서야지. 노인의 목소리가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김명자 아주머니, 피자집 배달 청년, 노인정 회장까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손끝은 떨렸지만 그들의 눈빛은 하나로 모여 불꽃처럼 타올랐다. 한밤중 골목길을 빠져나가며 주민들은 서로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자물쇠처럼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열리자 골목벽에는 익숙한 삶의 말투가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시멘트 냄새 사이로 묘하게 든든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경계를 서느라 잠을 설친 새벽, 맹소희는 할머니가 접어둔 폐지 위에 손을 얹어보았다. 아직 비닐 장판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슴저 밑바닥까지 절망감이 스며들지는 않았다. 그녀는 검은 베레모를 벗어 손으로 천을 쓸어내렸다. 마음 한 귀퉁이에는 두려움이 남아 불씨처럼 피어 있었지만 서로 맞잡은 주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밖에서는 또다시 사각지대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진태의 탈주가 마지막 발악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창문 너머 새벽 기도처럼 조용한 각오가 감돌았다. 이번 싸움의 전선은 더 이상 몇몇 용기 있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주민들, 기자단, 그리고 선서를 지킨 경찰들이 칼날을 맞잡고 있었다. 희미하게 흔들리던 촛불이 합쳐져 이번에는 짙은 어둠을 제대로 밝히려 하고 있었다. 새벽 3시, 아파트 단지 서쪽 끝, 공사 중단 현장에 불빛이 번졌다. 콘크리트 기둥만 드러난 채 뼈대만 남은 3층 구조물 안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휘저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강진태였다.
억눌린 기침 소리가 통역 장치처럼 섞인 그의 탁한 숨결이 어둠을 꿰뚫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실핏줄이 터진 듯 건붉은 흔적이 내려앉아 있었고 왼손에는 할머니의 목덜미를 잡은 케이블 타이가 질끈 묶여 있었다. 할머니는 망가진 폐지 리어카 바퀴에 채웠던 낡은 장갑을 그대로 낀 채 흙바닥에 질질 끌려다녔다. 나 같은 늙은이 데려와서 뭐 하려고. 떨리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강진태는 비웃으며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내 손녀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혔어. 사람 목숨이라도 끊어놔야 균형이 맞거든. 바람에 벽면 천막이 휘어지며 철근이 덜컹거렸다. 건물 내부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주유소에서 훔쳐온 20리터 등유통 2개, 그리고 불타다 만 초승달 모양의 휘발유 헝겊 덩어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벽 모서리에는 노끈과 납치용 테이프가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강진태가 빼돌린 권총이 섬뜩하게 번들거렸다. 그는 실성한 듯 한 손으로 라이터를 튕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증거고 주민이고 다 불태워. 내 할머니 뼈가루까지 내 증오에 섞여야 끝난다. 건물 아래에서는 흑백 패딩을 뒤집어 쓴 주민들이 불 켜지지 않은 스마트폰을 들고 몰래 영상을 찍고 있었다. 옥탑 난간에 있던 707동기 박현지가 엄지를 3번 접어 신호를 보냈다. 첫 번째 신호 경찰 기동 타격팀이 공사장 입구 양 방향을 봉쇄. 두 번째 신호 소윤이 잠입할 손전등 꺼짐 타이밍. 세 번째 모든 것이 끝나면 난간에 조명탄 하나를 쏘아 올린다. 콘크리트 계단 아래에서 대기하던 맹소희는 단 한 번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벽에 손을 대니 새벽 냉기가 손바닥을 씹듯 파고들었다. 하지만 온몸에서는 707 특임단에서 갈고 닦은 투지가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2걸음의 계단을 뛰어올라 2층 슬래브 사이 음영으로 숨어들었다. 비어있는 유로폼 사이로 강진태의 발목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바로 그때였다. 바깥 골목에서 주민들의 함성이 번개처럼 터져나왔다. 강진태를 잡아라. 증거를 지켜라. 공포에 움츠렸던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공사장 철망을 거세게 흔들었다. 강진태는 흠칫 고개를 돌리며 라이터 불꽃을 껐다. 저 미친놈들이 또 그는 욕설을 뱉고 할머니를 밀치듯 난간 앞 콘크리트 기둥에 묶었다. 끌려온 할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기둥의 등을 기댔다. 두 손목이 묶인 채 떨리는 호흡이 간신히 새어나왔다. 맹소희는 그림자를 타고 그의 후방 5m 지점까지 접근했다. 그러나 건물 외벽을 비추던 순찰차 서치라이트가 갑자기 각도를 바꿔 건물 내부를 훑었다. 강진태는 지체 없이 권총을 들어 난간 아래로 2발을 쏘아댔다. 총성이 공사장 비계를 타고 울려 퍼졌다. 직원들, 주민들 모두 숨을 죽였다. 다가오면 쏜다. 허위 협박이 아니었다. 공포로 10년을 지배해온 사내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서치라이트가 꺼지기 직전 맹소희는 충격탄 핀을 뽑아 던졌다. 타그 하며 이체가 열린 소리가 공기를 뱉고 손바닥만 한 금속탄이 강진태의 발치로 굴러갔다. 뭐야, 외마디 비명이 끝나기도 전에 순백의 성광이 폭발했다. 창문 없는 공사장 내부의 파도처럼 빛이 퍼져나갔고 귀를 찢는 듯한 금속성 고주파가 30m 반경을 뒤흔들었다. 강진태는 라이터를 놓치고 두 귀를 막았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맹소희는 맹렬하게 돌진했다. 두 손으로 권총 슬라이드를 움켜쥐고 아래로 꺾은 후 몸통을 밀어 부딪혔다. 상대가 반사적으로 팔꿈치를 내리꽂았지만 그녀는 몸을 비켜 어깨로 들이받았다. 균형을 잃은 강진태가 뒤로 물러서는 동안 권총은 바닥에서 튕겨나갔다. 맹소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뒤돌아 날리는 팔꿈치가 그의 광대뼈를 강타했고 무릎이 복부를 찍자 강진태는 숨이 목구멍에 걸린 듯 격렬하게 쏟아냈다. 그러나 그는 악착같이 복부를 감싸 쥐고 주머니에서 예비 라이터를 꺼냈다. 다른 손으로는 등유통 뚜껑을 뜯어 바닥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미끄러운 기름 냄새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다 죽어. 반전이 인생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반전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라이터 캡을 튕기는 찰나 난간 위에서 성광탄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바로 설가을이 보내는 세 번째 신호였다. 천장에 부딪힌 성광탄의 강렬한 빛이 공사장의 뼈대를 하얗게 드러냈고 동시에 공사장 주변을 에워싼 기동 타격대의 방패벽이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며 대형 방화포를 쏘아댔다. 소화액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등유통 위를 뒤덮었다. 설가을이 튕긴 라이터 불꽃은 솟아오르는 물줄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설가을은 거세게 쏟아지는 물줄기 사이의 빈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움직여 강진태의 손목을 꺾거등 뒤로 제압한 후 케이블 타이를 단단히 조여 결박했다. 맞은편 비계 사이로 얼굴을 내민 주민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터뜨리며 환호성을 질렀다. 부패 경찰의 정보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증거수집팀은 현장의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스트리밍하고 있었다. 물에 흠뻑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린 강진태는 이를 갈며 웅얼거렸다. 원로는 돈으로 막을 수 있어? 너희도 결국 끝장이야. 설가을은 쓰고 있던 베레모를 벗어 할머니의 허리춤에 묶여있던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막을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명백한 증거이고 또 하나는 할머니들을 지키겠다는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동쪽 골목 사이로 아침 햇살이 무심하게 쏟아져 내렸다. 기동 경찰들이 강진태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자 주민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망칠 수 없는 죄인과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되찾은 공동체만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서자 설가을은 즉시 할머니를 부축했다. 균형을 잡으려 내민 할머니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며 생긴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혀 있었다. 이제 조금만 쉬세요. 설가을이 나지막이 말하자 할머니는 미소와 눈물을 동시에 지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살아있네. 아래에서는 기자들의 마이크가 쉴 새 없이 솟아올랐다. 최태준 경위는 녹슬지 않은 목소리로 힘차게 외쳤다. 지금부터 강진태와 부패 경찰 가담자 전원을 조직폭력조직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송치합니다. 증거 물품은 주민대표단과 기자단의 광역 감시하에 법원에 제출될 것입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투명 박스 안에 담긴 서버 하드가 번쩍였다. 설가을은 할머니와 함께 언덕 아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스팔트 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초등학생 가방을 메고 골목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중 한 아이가 할머니 손목에 묶여있던 케이블 타이를 보며 물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손등에 맺힌 물방울을 털어내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없애려고 애쓴 허리띠 같은 거야? 이젠 필요 없겠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고 깨끗하게 아침 공기를 흔들었다. 설가을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베레모를 깊숙이 눌렀었다. 검은 천이 햇살을 받아 짙은 남색으로 빛났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산들바람이 베레모 끈을 살짝 흔들었다. 칼날이 아닌 손끝으로 세상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주민들과 함께 준비한 기자회견장으로 그리고 특임단 복귀를 앞두고 있는 훈련장으로. 그 길 위에서는 더 이상 떨리는 폐지 리어카 바퀴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산뜻한 바람에 실려 새 플라스틱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주민들이 힘을 모아 할머니께 선물한 새 리어카였다. 설가을은 그 바퀴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제 공포는 끝났다. 기자회견장은 군중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플래카드 대신 손으로 직접 쓴 피켓을 든 주민들이 맨 앞줄을 가득 메웠고 그 뒤편으로는 지역 방송국 카메라와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기자들이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다. 이설아은 단상에 섰다. 군복 소매 속에 감춰진 팔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힘찼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증언들이 누군가의 용기를 꺾으려는 마지막 위협을 완전히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 김명자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다. 폐지 수레를 빼앗기고 폭행을 당했던 노인, 상가 점포를 위협받아 문을 닫아야 했던 청년, 조직의 돈 세탁에 협조를 강요받았던 소상공인까지.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피해, 사실들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담아 낱낱이 밝혀졌다. 기자들은 단 한 음절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우물이 터지기라도 한 듯 침묵 속에서 검은 물줄기가 거세게 쏟아져 나왔다. 같은 시각, 경찰서 로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법원의 영상 중계 화면이 떠 있었다. 강진태와 부패 경찰관 3명이 나란히 수갑을 찬 채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해 있었다.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 한마디 한마디에 피고 측 변호인은 말을 더듬었고 결정적인 증거인 서버 하드와 주민들의 증언 영상이 화면에 띄워졌다. 능숙한 검사들은 하드 복제물과 원본의 일치 여부, 그리고 계좌 추적 결과를 통해 불법 도박 수익 78억 원의 흐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증거인멸 시도가 반복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오 판사의 망치가 내려치는 순간 로비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터뜨렸다. 그 뜨거운 함성이 기자회견장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자 단상에서 내려온 이설아 곁으로 할머니가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딱딱하게 굳어진 손을 들어 이설아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고생 많았다. 이설아는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의 손등에 입술을 깊게 눌렀다. 그 순간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 빛마저 따뜻하게 느껴졌다. 공포와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작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한 달 뒤, 단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밤마다 어둠에 잠겨있던 골목길을 밝히던 낡은 가로등은 모두 LED 등으로 교체되었고 리어카를 끌던 노인들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폐지 공동창고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창고 벽면에는 손재주 좋은 학생들이 그린 아름다운 벽화가 파스텔처럼 은은하게 번져 있었고 그 앞에서 아이들이 해맑게 공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조폭들의 낙서로 뒤덮여 있던 낡은 셔터에는 이제 불의가 지킨다라는 희망찬 손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설아는 휴가 복귀 명령서를 받아들고도 아쉬운 마음에 단지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았다. 새 리어카 바퀴가 보도블록 위를 부드럽게 굴러가는 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더 이상 폐지를 주워 오지 않았지만 새벽마다 산책 삼아 리어카를 끌고 나와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공동 창고에 넣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 끈을 묶어두고 젊은 상인들이 근처 재활용 업체와 수거 일정을 조율했다. 고단했던 노동은 이제 따뜻한 공동체의 일상이 되었다. 이설아가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서려 할 때 할머니가 작은 반찬통을 건네주었다. 집된장에 풋고추 잘게 썰어 넣은 깍두기요. 군대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집된장만은 못 따라가지. 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이설아는 환하게 웃으며 경례 대신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러 나온 주민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김명자 아주머니는 손바닥만 한 작은 수첩을 내밀었다. 동네 비상 연락망이야. 정말 위험한 일 있으면 우리도 707처럼 뛸 거야.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페이지마다 적힌 전화번호 앞에 쓰인 이름들이 눈물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 작은 수첩은 이설아가 앞으로 지켜야 할 또 다른 소중한 부대였다. 버스가 떠날 때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힘차게 외쳤다. 베레모 언니, 또 와요. 검은 베레모는 차창에 비친 푸른 하늘 아래 짙은 남색으로 반짝였다. 창밖으로는 정든 골목길과 폐지 창고, 공사장의 철골 구조물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곳에는 더 이상 험악한 손 모양 스티커도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깨끗하게 칠해진 벽돌색 담벼락은 온전했고 창문마다 따뜻한 저녁 밤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버스가 큰 길로 접어들자
이설아는 마지막으로 어깨 너머를 돌아보았다. 할머니가 먼 발치에서 리어카 손잡이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었다. 바람이 할머니의 헝겊 모서리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 작은 흔들림은 오래전 폐지 더미 아래 묻혀있던 두려움을 대신하여 이제는 굳은 살로 남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이설아는 허리에 찬 군장을 살며시 당겼다. 특임단에 복귀한 후에도 그녀는 잊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끝난 싸움은 없고 정의는 늘 다음 골목에 숨어있다는 것을.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녀도 할머니도 그리고 모든 주민들도 승리를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었다. 더 이상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의 얼굴 위로 따뜻한 초여름 햇살이 밝게 쏟아져 내렸다. 그 빛 속에서 검은 베레모는 마치 자유로운 새처럼 가벼워 보였다. 반전이 인생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이었죠? 설가을과 주민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반전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